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봐야 됩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근데 사실은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뭐 나쁘진 않아요. 예, 실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서프라이즈 강도가 약해졌다. 이제 원래 평균적으로 제가 어제 보여드렸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 얼마나 더 높게 나오냐 이제 그게 그렇죠. 중요한데 네. 대략적으로 이것이 이제 그 1년 전만 해도 20-30% 뛰어넘다가 이번에는 매출 한 4%,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한 5%, 6%, 요 정도 이제 넘어가면서 그 예상치를 뛰어넘는 강도가 약화됐다라는 게 이제 투자자들이 약간 이제 불만을 가진 것 같고요. 이후로에 대해서도 좀 걱정들이 좀 늘어나면서 어제 실망 매물 장외에서 그래서 장중에 한 2%, 장외에서 6% 가까이 빠졌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엔비디아는 세계 최강인데 투자자들은 우주 최강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눈높이가 높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실망도 지금 커진 거고, 다만 오늘 아마 1시간 정도 후에 젠슨 황이 그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러한 불안해진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어루만져질까 봐야 될 것 같고, 또 사실 어제 엔비디아만 볼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세 번째 고객이었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맞아요. 예, 이 회사가 거의 그 후반까지 다 합치면 5% 가까이 빠졌는데 이 이유가 보니까 우리로 따지면 사업 보고서를 제출을 못했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엔비디아의 세 번째 고객이고 엔비디아가 너무 대형 고객에 지금 그 집중화돼 있는데 이걸 좀 넓힐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문제가 나면 엔비디아의 향후 성장성에도 걱정이 된다. 이런 것들이 어제 실적 이후에 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결국은 주가 하락으로 영향이 연결이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활용 점점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강세장의 모멘텀을 완성시켜줄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될지 기대가 올라가면서 시장의 모든 포커스가 엔비디아로 쏠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엔비디아의 중요도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S&P 500의 업종 11개 중에 기술 업종의 비중이 32%까지 왔다. 그래서 네. 거의 역대 최고였던 닷컴버블 33%에 근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것을 그 견인했던 가장 큰 기업 단일 종목이 엔비디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챗GPT 전과 후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챗GPT가 나오던 2022년도 말에는 엔비디아가 S&P 500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1.1%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사실 1.1%에 불과란 말도 좀 과할 정도로 엄청 1.1%면 큰 건데 이것이 불과 6개 분기 만에 6.6%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6배가 넘게 올라갔고 이게 아까 봤던 32%를 차지하는 기술 업종 내에서도 이러면 대략 한 20%가 넘어가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 하나의 움직임 자체가 정말로 지수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엄청 커져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가 사실 전 세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게 뭐 아까 말씀도 주셨지만 뭐 기술주뿐만 아니라 지수 내지는 글로벌까지 다 영향을 주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웃고 우는 시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그에 맞춰서 시장 흐름, 시장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비교해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6개 분기, 행복했던 6개 분기긴 한데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가 한 주간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 주가의 움직임이 정확히 정비례했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R스퀘어, 이게 통계 오래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뭔가 기억이 떠오를 텐데 이게 결정계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양쪽의 상관관계를 거의 74%나 설명을 한다는 거죠. 0.74.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놓고 보면 엔비디아가 오르면 시장이 2주간 더 같이 오르고 엔비디아가 빠지면 시장도 같이 빠졌던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시장 주가를 쥐락펴락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계속 좀 슬로우 다운하면
주식시장도 크게 좀 강세를 가져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저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저 차트에서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로 인해서 웃고 울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 시청자분이 자신의 지인분 모닝콜을 해줘야 되는데 전화하다가 자기가 울 것 같아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집중되고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그 지위가 가치 평가에 있어서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역시 받고 있다. 이걸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좋게 얘기하면 명품주, 프리미엄주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뭐 PER이 높다 낮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좀 더 이렇게 성장 기업들을 볼 때는 PSR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주당 매출액 대비 현재 주가가 몇 배에 거래되고 있느냐. 이걸 놓고 봤을 때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그 자기의 업종 또는 동종 반도체 업종이나 그 다음에 기술 업종 대비해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거두고 있어요. 파란색 선이 이제 그 엔비디아의 PSR이고요. 밑에 잘 안 보이는데 다 붙어 있는데 검정색 선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PSR. 그 다음에 정보기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술 업종이 그 회색 선인데 대략 최근 들어서는 거의 4~5배 이상 비싸게 엄청난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밑에 있는 반도체나 정보기술이 S&P 500대보다도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데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 거에 또 몇 배씩 거래되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나게 명품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제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저 머리 천장 위 꼭대기까지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기가 어찌 보면 어렵고 이번 2차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높이뛰기 2차 시기에서 2차는 실패했고 3차 시기 가서 이것을 허들을 넘어야 되는 이제 또 다른 시기가 좀 남아 있는 거다. 그것을 이따가 1시간 후에 있는 젠슨 황의 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PSR을 보면 아무리 성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좀 비싸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왜냐면 아까 오늘 주가가 빠지는 거 보니까 명품제라고 하는 것보다 비싼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비쌀만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매출 성장률이 또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역대적으로 이렇게 독점적 지위를 가졌던 대표적 기업을 소위 PC가 소개됐을 때 최초에 나왔던 게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가장 컸던 게 인텔이잖아요. 예. 그 윈텔 진영이라고 해서 80년대에 의해 인텔의 엄청난 매출 성장률이 그 한 시대를 풍미했다면 두 번째가 인터넷이 소개되면서 나타났던 시스코. 이 두 회사가 한 세대의 기술주를 좌지우지했던 대표적인 독점적 기업들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시스코를 능가하는 가장 높았었던 게 회색 시스코였는데 이걸 능가하는 게 검정색 선인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이 과거 한 30년 가까이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어마어마한 지금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어마어마한 PSR 프리미엄이 거래되고 있는 거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젠슨 황이 오늘 나와서 얘기해줘야 되는 것은 저 성장률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불어준다면 현재 오늘의 조정폭이 단기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게 그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프리미엄이 비싼 걸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실적은 나왔고 아마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언론사와의 인터뷰 우리 시간은 7시 반? 네, 그때까지는 또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좀 매크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그동안에 시장이 좀 힘들었던 게 사실 킹달러였지 않습니까? 조금씩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맞이해서 이 킹달러의 시대가 좀 저물어간다? 내지는 최근에 달러 약세가 조금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이 좀 크고
또 하필이면 여기 연준이 또 이제 금리 인하하겠다고 확실히 방향성을 잡아줬기 때문에 유독 최근 한 달간의 달러 하락세가 눈에 띄는 거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한 달간 확실하게 한 5% 정도 하락을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화를 포함한 위안화 뭐 이런 아시아 통화가 상대적으로 달러에 비해서는 우상향해서 한 2% 그러니까 상승, 이거는 이제 강세로 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미국 달러 지수가 하락하고 이런 그 외의 통화, 특히 아시아 달러 지수가 상승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 동학개미들 입장에서는 기대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달러의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 종종 나오는 이론이 있는데 그중에서 재미있는 게 저는 달러 스마일 이론이더라고요. 네. 이 원리가 정말 이 스마일처럼 되잖아요. 예, 모양새가 정확히 웃는 모습인데 그게 웃는 게 아닐 수도 있어서 이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달러 스마일 이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어제 제가 소개시켰던 위안화 캐리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스테판 젠이라는 분, 이분이 이제 창시한 건데 전 모건 스탠리 분석가였습니다. 이게 문제는 미국 경제가 강세일 때 다른 나라보다 그럼 당연히 달러 강세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 경제가 약세 가서 침체가 올 때, 이럴 때도 미국 달러는 강세다. 정반대인 상황에서 미국 달러가 강세인 현상, 기현상이 나타나고 오히려 중간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그 경제가 적당히 약해지면서 다른 나라 경제가 강해지는 그럴 때가 미국 달러 약세가 나와서,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정확히 마치 웃는 모습처럼 생겼다 해서 달러 스마일 이론인데요. 적어도 여기서 보면 미국 경제가 최근 한 2년간, 3년간 전 세계를 압도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데 이제는 이것이 마치 괴종 시계의 추처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번에 있는 미국 경제 강세, 달러 강세가 이제는 달러 약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점점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달러 약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달러 스마일 이론에서도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이제 미국의 경제가 다른 나라들 대비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포지션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쌓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는 달러에 대한 이런 포지션 내지 심리도 조금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처음 들어 우리 대표적인 거 엔화. 엔화 저희가 봤지만 2주 연속 롱 포지션으로 갔잖아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달러 숏으로 갔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클레이즈에서 이런 뉴스 플로우에서 나오는 그 달러 심리, 네. 그다음에 포지션, 옵션 이런 걸 다 합쳐서 소위 달러 심리 지표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확실히 최근 들어서 차트를 보시면 역대급으로 좀 많이 내려와서 네. 지금 최저치, 하단 이걸 뚫고 내려가느냐 마느냐 할 정도로 지금 보시면 차트에 있지만 그러네요. 확실하게 지금 거의 바닥선, 여기서 멈춰서 다시 올라가면 좋은데 이걸 바닥을 뚫고 내려가면 최근 들어서는 달러 지수가 지금 지지선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확실히 킹 달러가 폐위되고 있는 과정인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단기적으로 미국 달러가 너무 빨리 내려왔다라는 주장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대표적인 게 금리 차가 지금 좁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연준 입장에서는 앞으로 선형적으로 5.5에서 지속적으로 한 3.5까지 쭉 내려올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그 시장 금리는 이미 빨리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놓고 보면 지금 3.8 정도 되는데 알파인 매크로라는 리서치 펌에서 얘기하는 거는 현재 적어도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미국의 적정 10년 금리의 적정 금리는 3.7 정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4에서 3.7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적어도 다른 나라와의 그러한 그 금리 격차가 생각보다 많이 좁혀질 게 많이 안 남았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약세가 어느 정도에선 지지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달러의 약세 방향은 맞는데 이 강도와 폭은 앞으로 좀 더 변동성이 클 거라고 그래서 너무 또 약달러에 배팅을 하는 것도 리스크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꼭 말씀드립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부터 달러의 향방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